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우울증도 그렇고요. 마음의 변화가 주는 여러 증상들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회복을 위한 방법, 또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오늘은 우리 마음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늘 좋을 수도 없지만 항상 나쁘지도 않다. 제가 힘들 때 떠올리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가까운 사람도 큰 힘이지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전문의로 어떤 마음일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때로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만사가 네.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게을러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뭔가 상실했을 때 이제 지치고 마음도 괴로운 일은 흔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의욕도 저하되고 가만히 있어도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마치 우리 마음이 이제 황무지 네. 또는 이제 사막처럼 바뀌어버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게으르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일상, 일이나 공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제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을 이제 황무지, 사막에 맡겨진 느낌이라고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거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제가 2005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낸 책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네.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 근데 그게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감기처럼 흔하고 네.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고 이 시기에는 쉬고 또 필요하면 약도 먹고 이런 의미에서는 유효할 수 있는 말인데 네. 사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가 괴롭다 못해 이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을 요즘은 그리 흔하게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감기처럼 흔하고 누구에게나 네. 올 수 있고 필요하면 약을 먹고 이런 건 비슷하겠지만은 네.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예전과 비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좀 낮아지기는 했죠?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 2005년에 20년 전에 연구했을 때 정신과까지 오는 경로를 조사했었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발병 이후에 몇 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별별 검사를 받기도 하셨고, 네. 결정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오겠다고 한 경우는 30%밖에 안 되고 70%는 가족들이 권하고 설득하고 결국 손잡고 온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년 만에 극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한 70, 80%가 스스로 오시고요. 네.
매년 한 5%씩 우울 불안 진료받는 분이 늘어서 작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분이 이제 처음 100만 명을 넘기도 했고, 네. 예, 전국적으로는 한 200만 명 이상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참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문턱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질환의 특성에도 기인하는데요. 네.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이게 뭘 한다고 이 상황이 나아지겠냐. 되게 본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예, 이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은 가지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또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심한 우울증인 분들이 예를 들어 입원을 하시면 네. 이게 정말 잘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6에서 8주면은 3분의 2 이상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저는 좋아질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도우려고 주변의 가족들이 권해도 나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울증 치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데요. 네. 그래서 책을 쓰신 게 이제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이었죠? 네.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예.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하나의 질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라는 책은 왜 쓰신 거예요? 사실 제가 1년 차로 정신과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바로 윗년차가 사실 친구였는데요. 제가 네. 한 해 늦어가지고 네. 제 고 임세원 교수라고 안타까운 사고로 좀 먼저 떠난 이 친구가 제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환자분을 이제 한 시간 넘게 인터뷰하고 와서 이걸 이제 내밀고 이제 숙제를 한 듯이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거를 주로 얘기하더니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분한테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잖아. 라고 한마디 했는데 뒤통수를 빵 맞춘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 응급실에 계시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그때 이제 입원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가셨는데 1년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맞았다고, 자기가 몇 주 더 있다가 결국 치료를 받았고 그때 사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잘 넘기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만나게 됐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찾아오신 분,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라는 제목을 쓴 게 제 입장에서는 책임감에 대한 얘기고, 또 그 문턱을 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었습니다. 임세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임세원 교수님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이고, 아시는군요.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사는 건 어떠세요? 그게 이제 진료실에 저희는 이게 없으면 진료를 못하는 물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크리넥스 티슈입니다. 한 달에 한 통씩 쓰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이제 본인에게는 바닥이죠. 바닥을 경험할 때 되게 정신과 의사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게 때로는 너무 참혹하고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라 저희도 그런 감정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은 또 바닥이라는 게 또 지나가고 이제 회복을 해서 좋아졌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도 우울할 때가 있지 않나요? 교수님은 네. 어떠세요?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음. 교수님들과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기도 하세요? 사실 우울이라는 감정이 우리 삶에 인간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도움이 되는 감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저희 애가 이제 지금은 대학생 잘 살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아무리 망쳐도 우울해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좀 우울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우울해야 내가 왜 시험을 못 봤지? 다음엔 어떻게 한번 해보자. 목표를 세우고 네. 오늘 공부하자. 행동을 수정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정상적인 감정인데 그래서 정신과 의사도 우울하고 때론 저도 그렇게 친구를 잃었을 때나 굉장히 괴롭고 우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저희도 이제 개인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동료 상담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같은 정신과 의사나 선배나 슈퍼바이저한테 저희도 상담을 받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도움을 받습니다. 티슈를 한 통 다 쓴다고 하셨는데요. 또 환자분들의 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위로에도 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뭘 주고 싶어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네. 의지를 가지자. 운동을 우리 같이 하루에 3시간씩 하자. 이런 조언이 일상적 시기에는 다 도움이 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울증이나 이제 마음이 아픈 상태일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뭘 주려고 하지 말고 네.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면 거기서 같이 울고, 웃고, 그다음에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걸 같이 이제 동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을 주어로 하면 훨씬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언보다는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네.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또 이분들 스스로도 우울할 때 하면 좋은 태도, 피해야 하는 행동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우울증을 이제 검정개라고 불렀는데요. 네.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떨 때는 확 다가오고.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이제 시골의 집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고만 이제 버틴 적이 있는데요. 이 평균 우울증이 6에서 13개월 가거든요. 네. 그 기간을 그림을 그리고 버텨서 이제 회복을 해서 새롭게 또 정치를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대개는 자신이 이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했었던 행동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하나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우울증 치료가 종결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렇죠. 제일 좋은 날인데 네. 그때 이게 우울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혹시 좀 도움이 되거나 얻은 게 있습니까? 하면 다 도움이 된 게 있다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네, 내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모르고 여태 살았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네. 이런 새로 또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병의 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나름의 방법을 찾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책에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여러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조언이 담겨 있던데요. 네.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의 사례도 많던데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공황장애, 조현병, 특히 뭐 조현병 같은 경우에 참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죠. 훨씬 괴롭고 뭐 현실 인식에 왜곡도 오고 이런 심한 분들은 이게 자살 시도를 하고 오셨는데 첫 마디가 예. 저를 왜 살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강에 이제 겨울에 뛰어들었다가 그때 이제 겨우 구조가 되셔 오셨는데 첫 마디가 이러셨는데 네. 사실 그분이 이게 첫 진료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많이 좋아지셨고 네. 지금은 일하면서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 이전에 그 한강에 뛰어들었을 때를 좀 물어보면 네. 그때 참 추워서 다행이다. 추워서 네. 깊이 못 들어갔고 그래서 구조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혼자 고민하지 않고 네. 적절한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나온 일들을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앞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스스로 오겠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의사를 만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일 수 있겠어요. 그 정신과에서 약물을 개발할 때 흔히 이제 위약이랑 비교하는 연구를 하는데요. 네. 이런 연구들이 되게 자주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항생제 같은 것들의 위약을 주면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신과의 위약군은 밀가루 약만 먹어도 네. 진료를 시작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고통을 얘기하고 네.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네. 이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의 효과는 한 70% 몇 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을 먹던 안 먹던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공황장애인 분들은요, 금방 죽을 것처럼 숨이 막히는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던데요. 제 주변에도 이제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네네. 의사가 공황장애로 절대 죽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또 안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진짜 공황장애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지만 네. 절대 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전화 환자들한테 이 공황장애로 사망하면 제가 그거 보고해가지고 노벨상 받을 거라고 네. 얘기 드리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의사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의사도 실수를 하거든요. 혹시 뭐 어떤 순간에는 정신과 의사도 실수하고 공감이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치료가 다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뭔가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을 이제 말로 표현하거나 네. 또 정 안 되면은 나하고 안 맞는 의사는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의사를 또 찾을 수도 있고 네. 또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뭐 조현병 이 많은 문제들이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회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온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질환이 생겼다고 그게 불행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네. 질환이 생겨서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불안으로 위기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명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을 나눌 사람을 함께 찾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약을 복용한다는 게 내가 뭔가 좀 의지가 부족한 사람 같고
네. 네, 의존하는 것 같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은 내가 결정해서 이용하는 거다라는 자세가 꼭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열심히 운동해서 약 없이 극복하는 분도 있죠. 100명 중에 한 몇 명. 예. 하지만 대부분은 약을 이용하면서 운동도 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서 더 건강히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내가 이용한다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은 내가 결정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근데 의지로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네. 제가 그 의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이 높거나 뭐 다칠 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신 분 저희도 존중하고 네. 시간을 드립니다. 네.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 중인 분들을 바라보는 편견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사실 그 편견을 줄이는데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되느냐라는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가 있는데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게 접촉이거든요. 일반 사람이 정신 건강에 이 아픈 사람을 만났더니 사실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것들이 오히려 편견을 많이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료 상담가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동료 상담가요? 예, 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아니까 네. 이걸 위로하는 건데 네. 뭐 여러 분야의 동료 상담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질환을 겪어본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엔 저희 학회에서 그 연예인 생명 지킴이라 그래서 네. 뭐 신혜라, 이성미, 뭐 백지영, 김기리, 송은이 뭐 이런 분들이 네. 한 몇십 명의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제 마음이 아픈 동료 연예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벌써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사회에서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네. 편견을 줄이고 조기에 치료받아서 빨리 회복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네. 동료 상담가라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살면서 때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편하게 상담받고 또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경우랄까요? 좀 말씀 주세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하는데 네. 이분은 좋아질 수가 없다 라고 포기할 수 있는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구나. 네. 이런 상황도 있구나 한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만나다 보면 어떤 새로운 계기도 생기고요. 네. 어떤 약이 이거는 효과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때로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제 새로 해가 뜨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를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좀 더 나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호 교수와 함께 또 말씀드렸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들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도 많아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설명되는 질환들이 아주 많죠? 네.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하고요. 네. 전립선 암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급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을 비롯한 골반 통증 증후군, 네. 전립선 낭종 이런 질환들이 전립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요. 일부 남성의 난임 질환도 전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 들면 이런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노년에도 전립선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높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략 50대에서는 50%, 60대에는 60%의 환자분들이 일정 부분 전립선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고령의 환자일수록 여러 가지 전립선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점차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데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네. 고령의 환자들은 전립선 질환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전립선 질환으로 설명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젊을 땐 전립선염, 나이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 좀 다른가요? 네, 전립선 질환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젊은 분들은 전립선염이 흔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전립선 비대나 암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전립선이 물리적으로 커지는 것은 연령에 비례해서 이렇게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고령의 환자분들도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위험 인자가 있는 젊은 분들도 전립선 비대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빨리 오는 그런 경우도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럼 젊을 때는 전립선염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젊을 때 전립선염을 알았던 사람일수록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 높고 시기도 빨라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약간 틀립니다. 그렇군요. 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의 유병률을 보면 네. 전립선염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추후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는 아마도 젊을 때부터 전립선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치료의 시기도 더 빨라지기 때문일 겁니다. 네. 물론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유전적인 경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이 전립선 비대로 많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없는 전립선염은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네, 우리가 통상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염도 급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 염증성 전립선염, 비염증성 전립선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만성 전립선염 중에 일부는 통증 없이 영상검사나 검사실 검사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전립선염 환자들은 네. 당장은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향후 만성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전립선 질환이 이제 배뇨장애를 증상으로 합니다. 일단 소변 보는 일이 평소와 다르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립선과 소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립선은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방광과 요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소변 속도가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립선이 방광 안에까지 자라거나 네. 또는 염증으로 인해 자극을 받게 되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을 느끼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소변 보는 증상과 전립선은 1차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립선 검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립선 검사는 중년 이후에 필요한 검사다. 이건 어떨까요? 현재 비뇨의학 학회에서는 위험인자가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45세부터, 증상이 없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 50세부터 정기 전립선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즉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전립선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증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빠른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사 중에서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또 나이뿐 아니라 가족력이라든지 여러 요인들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위험인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좀 더 빨리 검사를 받는 걸 추천한다. 위험인자라고 하는 것이 흡연을 하거나 전립선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네. 심혈관계, 뇌,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당뇨와 같은 내분비계통의 질환이 있거나 과체중인 경우도 위험인자에 해당되거든요. 네. 따라서 단순히 가족력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인자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른 나이에 하는 것이 매우 권장되고요. 전립선 PSA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게 전립선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비교적 쉬우면서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PSA라는 이런 영어 용어가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요즘에는 오히려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네. PSA라는 그 수치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전립선 질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더군다나 금식을 요하지도 않고요. 하루에 혈중의 그 변화량도 적어서 언제나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PSA 수치에 대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하셨지만은 그래도 청년층에서 PSA 수치라든지 전립선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떤가요? 청년층은 잘 못 보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전립선 염으로 방문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PSA 수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PSA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또는 전립선 암 표지 검사로 알려지다 보니까 PSA는 전립선 암만을 위한 검사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종종 네. 보거든요. 하지만 PSA는 일반적으로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모두에게 유용한 검사라서 젊은 분들 중에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거나 또는 전립선 염이 의심되는 환자분들께는 역시 마찬가지로 PSA 수치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비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그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전립선 염이나 비대일 때도 일정 부분 PSA의 상승이 관찰됩니다. 네. 따라서 PSA가 높다고 무조건 암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급성 전립선염일 때는 초기 전립선 암일 때보다도 급격하게 PSA가 상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PSA 수치는 한 3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3보다 높으면 비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급성 전립선염일 때는 PSA가 50,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네. 따라서 전립선 암 수치, 즉 PSA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PSA 수치가 얼마나 변동이 되고 치료에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급성 전립선염일 때 50, 60까지 올라갔던 PSA 수치는 급성 전립선염의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다시 0점대 또는 1점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하지만 전립선 암일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항생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단순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치의 변화와 어떤 약물 치료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과 관련한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잘못된 성생활이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전립선이 남성의 생식 기능을 담당하고 성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립선 질환의 대부분은요, 이런 잘못된 성생활과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고령의 환자분들 그리고 성생활이 오히려 더 적은 분들한테 더 유병률이 높잖아요. 네. 따라서 전립선염이다, 전립선 질환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성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염이 불임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 기능, 특히 사정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네. 전립선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액의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충이라고 하는 정자의 운동성의 저하가 되고요. 네. 정충의 개수도 떨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가운데 있는 사정관이 어떤 낭종이나 결석 등으로 폐색이 되면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전립선염과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일부 질환들은 만성염증과 암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질환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위염은 위험의 아주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생식기 감염은 여성의 어떤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전립선염은 전립선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보면 전립선염으로 치료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암을 일찍 진단받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전립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진단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전립선염과 전립선암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동물 실험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이 일정 부분 전립선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연구 결과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립선의 크기가 클수록 배뇨 증상도 심해진다. 이건 어떨까요? 비대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배뇨 장애이긴 하지만 크기와 증상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전립선의 크기는 20에서 25cc 정도 된다고 해요. 정상적인 크기를 비유하자면 한 밤톨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는 말 그대로 이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립선 크기가 클수록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의 어느 부분을 막고 있는지, 요도의 어느 부분이 비대되어 있는지, 네. 이런 전체적인 모양도 이런 배뇨 증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어떨까요? 남성 호르몬과 전립선의 크기나 이런 전립선 암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로 가거나 전립선 암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남성 호르몬의 감수성, 이 호르몬을 어떻게 이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과 같은 이런 위험인자들과 시너지를 나타냈을 때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의 발생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전립선 암 치료에서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것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1차적으로 약물 치료 중에 남성 호르몬 차단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면 전립선 암이 치료가 되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더라시기 얘기들이 참 많네요.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죠. 네. 전립선 건강에도 이런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 전립선염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그 회음부가 너무 압박이 된다면 증상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 있는 환자분들께는 네. 자전거를 탈 때 회음부의 압박이 좀 덜해지는 전립선 안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자전거를 타는 그 유산소 운동은 전립선의 생장을 억제하고 네. 전립선 건강이 좋으니까요. 무조건 전립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는 절대 타면 안 된다. 이렇게 현재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회음부 압박이 좀 원인이 된다고도 하셨지만 그렇다면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과서에 만성 전립선염이 가장 많은 직업군 중에 한 명을 네.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로 네. 기입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업무 형태가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일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립선 안장이 있는 것처럼 전립선 방석이 있거든요. 네. 회음부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오래 앉아 있지만 전립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케겔 운동 그리고 토마토는 어떨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으로 강조가 되던데요. 케겔 운동이라 하면 전립선 주변에 있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 비교적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고요. 인터넷 등의 정보를 보면 혼자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주변의 어떤 골반 근육의 강화와 이완을 운동해주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로 인한 또는 전립선 염으로 인한 2차적인 배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은 전립선의 비대를 악화를 막아줄 수 있는데요.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토마토를 식습관으로 먹을 때 거의 익히지 않고 먹잖아요. 네. 근데 토마토에 있는 그 성분 중에 익혔을 때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많이 토마토를 익혀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으로 많이 먹으니까 네. 전립선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토마토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립선이 좋은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립선과 관련한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 헬런의 점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